힘이라는 게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야. 명서야, 끝나자마자 테스트 보러 가야 돼. 자, 그래서 힘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런 힘이 물체의 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설명한 게 뉴턴의 운동법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이라고 하는 관성법칙, 가속도법칙,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힘이 물체의 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쭉 설명했던 거고, 그리고 물체의 운동의 고유한 값인 운동량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했죠. 운동량과 충격량, 자,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은 질량이라고 하는 거고요. 물체 운동할 때 운동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을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거,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갖는 값을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한다. 운동량. 그래서 이 운동량은 스칼라야, 벡터야? 방향이 있어, 없어? 방향 있어. 운동량 어떻게 구해? 라고 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질량이 m 2kg인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V의 속도로 가. 예를 들어 2kg짜리 물체가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얼마야? 라고 하는 운동량은 뭐라 그랬어? mv라고 해서 mvp 이렇게 외우라 했지. 근데 여기서 m은 질량이고요. 질량은 방향이 없는 스칼라 값이에요. v는 뭘까요? 속력일까 속도일까? 속도. 이거 속도예요. 방향을 갖는 값이에요. 됐어.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게 방향을 갖는 값이다. 속도 방향이 운동량 방향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A라고 하는 물체의 운동량은 얼마입니까? 2kg짜리가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으니 얘의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됐어. 4kg/m/초예요 라고 해서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 방향은 방향끼리 계산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운동량이 오른쪽 방향으로 4kg/m/초의 운동량을 갖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건 방향을 갖는 값이다. 벡터 값이다. 근데 이렇게 방향을 갖는 A라는 물체가 벽과 충돌을 하면 물체가 오른쪽으로 왔다가 벽이랑 충돌을 하면 왼쪽으로 튕겨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합시다. 됐죠? 그러면 2kg짜리 물체가 2의 빠르기로 왔다가 벽이랑 쾅 하고 부딪히는 순간 방향 바꿔서 튕겨나가는데 빠르기는 똑같이 2로 간다고 치자. 그랬을 때 얘는 운동량이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변했어. 얼마 바뀌었어? 얼마? 운동량의 변화량 이라고 하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게 어떤 거든 상관없이 모든 변화량은 무조건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야 변화량을 제대로 구한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야 변화량을 알 수 있는데 운동량이라는 게 벡터 값이니까 방향도 생각해서 빼야 돼 이 뜻이에요. 그러니 얘 처음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4예요. 근데 나중 운동량은 왼쪽 방향으로 4예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서로 반대 방향을 물리해서는 모르는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방향으로 놓고 계산하면 편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운동량 방향을 플러스로 나중 운동량 방향을 마이너스로 놓고 계산을 한다면 얘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4에서 처음 플러스 4를 빼면 되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8이야. 다시 말해서 왼쪽 방향으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8kg/m/초 나와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게 스칼라면 변화량은 0일 거지만 스칼라가 아니고 벡터이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왼쪽 방향으로 무려 8만큼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머리 있는 척 하세요. 나중 운동량이라는 건 나중 속도로 계산한 값이겠죠. 처음 운동량은 처음 속도로 계산한 값이겠죠. 이거의 변화량을 구하라는 얘기는 사실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속도 변화량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바뀌어요. 물체가 가다가 폭탄에 의해서 질량이 쪼개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속도 변화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속도 변화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됐죠? 자, 그 운동량의 변화량, 이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은 뭐니? 속도, 빠르기와 방향. 이거 뭐 때문에 바뀝니까? 빠방. 그쵸, 힘이죠. 그러니까 얘가 누구와 충돌하는 그 순간 힘이라는 게 작용했다는 거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 힘이 작용했을까요? 물체와 벽 사이에 작용 반작용의 힘에 의해서 변했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는 다른 말로 운동량의 변화량, 너무 길잖아요. 7글자. 이걸 줄여서 3글자로 얘기한다. 뭘로? 충격량이라고 얘기한다. 됐어.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린 다른 말로 충격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충격량을 I로 쓰겠다 이 얘기죠. 근데 얘가 변하는 원인은 속도가 바뀐 거고, 속도인 빠르기와 방향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힘이니까 충격량이라는 건 힘에 의해서 결정된 값이다. 그래서 단지 힘이 아니고 그 힘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받았느냐도 중요하니까 충격량은 FT, 힘과 그 힘을 받은 시간의 곱으로 계산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낸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체의 운동량이 변했는데 그 변화량은 힘과 시간의 곱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충격량은 FT 아일랜드야 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힘이라는 것도 방향을 갖는 벡터 값이라서 충격량도 방향을 갖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얘 운동량의 변화량은 왼쪽 방향으로 팔 만큼 바뀌었어요. 그러면 충격량이 왼쪽 방향으로 팔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방향을 결정한 건 뭡니까? 바로 힘의 방향이죠. 힘이 왼쪽으로 작용했구나 이 뜻입니다. 물체의 운동량을 변화시킨 건 힘이고 그 순간 물체가 받은 힘은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았구나 라는 뜻이라고요. 됐죠? 그랬을 때 물체와 벽이 힘을 주고받는 접촉한 순간의 시간이 0.1초 걸렸어. 그러면 얘는 0.1초 걸렸다면 그 0.1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벽으로부터 얼마의 힘을 받았니? 왼쪽으로 80N의 힘을 받았어요. 이 뜻이에요. 근데 접촉한 시간이 0.1초가 아니고 1초라면 벽으로부터 받은 힘은 80N이 아니고 왼쪽으로부터 8N의 힘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 똑같은 충격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접촉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량은 똑같아요. 일정합니다.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접촉 시간이 길어지면 그 순간 받는 힘의 크기는 줄어들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접촉 시간을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에어백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뜻이었죠. 됐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충격량 그래프라고 했던 거 물리원에서 했었어요. 기억해봐. 너네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충격량을 나타내는 충격량 그래프. 그래서 I는 FT인데요. 세로축이 물체와 벽면 사이에 작용한 힘이고 가로축이 접촉하는 시간이라면 됐죠? 이때요. 얘는요. 보시는 것처럼 8N이라는 힘을 1초 동안 받았어. 뭐 이런 뜻이죠? 그럼 충격량은 어디냐? 네.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 충격량을 나타내네요. FT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바로 충격량, 다시 말해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물체가 다른 물체와 부딪히는 순간에 힘은 실제로 일정한 힘이 계속 작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충돌하는 순간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요. 충돌하면서 힘을 점점 세게 받았다가 줄어들면서 멈추는 거죠. 이런 식의 그래프거든요. 요 구간이 충돌할 때 걸리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충격력이라고 하는 이 힘이야. 이 힘은 힘이 이렇게 막 커졌다가 줄어들어요. 이때 저기서 말하는 F라는 힘은 뭡니까? 바로 제일 세 요 순간의 힘을 F로 놓은 거예요. 그죠? 이 전체 힘의 평균값이거든요. 이렇게 작용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I라고 하는 건 헷갈리면 안 돼. 이건 충격량이라고 부르는 말이야. 물리에서. 근데 이게 F라는 건 힘이라고 불러도 되고 충격을 가한 힘이다. 충격력이라고 부르기도 해. 그래서 충격력 구하라 그러면 F값 구하라는 거지. I값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됐죠? 충격력 구하라고 했는지 충격량 구하라고 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넓이는 충격량인데 제일 높을 때가 충격력. 자, 근데 접촉 시간은 길게 해. 그래도 충격량이라는 면적은 같아야 돼. 접촉 시간 길게 해. 잡아당겨봐. 자, 근데 면적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니? 힘의 크기가 줄겠죠. 그렇죠? 접촉 시간이 길어질수록 힘의 크기가 줄어야 면적은 같아질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안전장치는 충격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다. 충돌하는 시간을. 그래서 에어백 같은 거, 범퍼 같은 것들이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얘기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충격량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다면 운동량 그래프야. 2kg짜리 어떤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나타냈단 말이죠. 처음에 0초일 때요. 저 물체의 운동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 물체의 운동량이 2kg/m/초였다고 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랬다가 운동량이 0초에서부터 일정하게 증가해서 2초가 지난 후에 얘의 운동량이 얼마냐면 6kg/m/초가 됐다고 치자. 이런 느낌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요. 이게 물리 1의 운동량과 관련된 가장 심한 문제가 운동량 그래프 나옵니다. 그랬을 때요. 핵심은 뭐냐면 2초 동안 간거리를 요거 구하는 게 핵심 문제예요. 2초 동안 이 물체가 간거리가 얼마냐. 이런 문제가 운동량 그래프를 통해서 갑자기 나와요. 그러면 2초 동안 간거리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뭐냐. 라고 하는 건데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뭘까요? 머리를 막 돌려보세요. 이 물체의 기울기가 뭘까요? 이 물체의 기울기가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힘입니다. 물체에 작용한 알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래프의 기울기는요.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세로축은 0초부터 2초까지의 운동량의 변화래요. 맞든?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고요. 충격량은 FT로 계산한 값인데 그걸 T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기울기는 F입니다. 맞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얘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2였던 애가 6 됐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4란 말이죠. 그 4라고 하는 운동량이 2초 동안에 작용했네. 그러니까 얘는 순간 받은 힘이 충격력이 얼마? 2N의 힘을 받고 있구나. 이런 식의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알짜 힘의 크기를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운동량이라는 건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이죠. 운동량. 그럼 머리 있는 척하면 이 운동량을 그 물체의 질량으로만 나누면 무슨 값이 나올까요? 속도 값이 돼요. 이해돼? 그래서 운동량 그래프를 질량으로 나누면 속도 그래프로 변한다. 그래서 얘 속도 그래프로 바꿔보시면 VT 그래프가 되죠. 그래프의 모형을 개형이라고 하는데 개형은 똑같이 갑니다. 개형은 똑같이 가요. 그랬을 때요. 질량으로 나눠보시면 이거 2kg라면서요. 2kg로 나눠보세요. 그럼 단위도 이렇게 지워지는 거 보여요. 단위 남는 게 미터 퍼 세크 속도 단위가 나와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처음에 출발할 때 이 새끼 속도 1이었구나. 그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2초일 때 얘 속도 얼마야? 라고 하면 이거를 2km로 또 나눠보세요. 그러면 2초인 순간에 속도도 알 수 있어요. 얼마입니까? 3이에요. 3. 그죠? 그래서 운동량 그래프를 질량으로 나누면 속도 그래프야. VT 그래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랬을 때 VT 그래프에서 길기 우리 아까 했습니다. 뭐? 가속도. 이죠? 왜 가속도가 될까요? 당연히 힘을 질량으로 나눈 것이니까. 그래서 가속도가 돼요. 물리는 예외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간거리 어디다 그랬어요? 밑에 있는 거죠. 4m 갔어요. 4m.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요. 여러분들이 운동량 시간 그래프를 줘도 이걸 질량으로 나눠서 VT 그래프로 만들어 놓으면 이런 문제가 도대체 이걸로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풀려요. 그래서 얘 4m 같고요. 얘가 가고 있는 동안 등가속도 운동을 했고요. 이때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이냐면 가속도의 크기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2예요. 2 아니죠? 얼마예요? 1이에요. 라고 하니까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푸는 게 물리원의 심화 문제래요. 근데 개념을 알면 그렇게까지 심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애들 딱 보면 몇 초, 2초 동안 간 거리 얼마야라고 물어보면 되게 황당하죠. 여기서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냥 생각 안 하죠. 이렇게 받는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량을 가지고 있고 그 물체가 힘을 받으면 운동량이 변해요. 그 운동량의 변화량을 충격량이라고 한다라는 개념은 물리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누군가와 충돌 또는 힘을 받으면서 운동량이 변할 때 그 안에 규칙성이라는 게 있다. 그게 운동량의 보존 법칙이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말 그대로요. 운동량은 보존돼야 된다. 운동량은 보존돼야 된다. 서로 다른 물체가 충돌하는데 충돌할 때 외부에서 네가 추가된 어떤 힘을 주지 않고 지네들끼리만 충돌한다면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추가적으로 힘을 주지 않고 지네들끼리 가다가 그냥 부딪히면 운동량은 항상 보존됩니다. 그걸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데 정신 차려. 올해 3가고 애들 몇 프로 갔을까요? 우리 학원에서. 실제로 42% 갔습니다. 27명 갔어요. 27명 중에 22명이 세종가고 갔습니다. 한반 인원수보다 많죠. 적지 않은 숫자이긴 하지만 42%가 갔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58%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1년도 안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도 결과라는 걸 받겠죠. 1년 정도 지난 후에 나는 합격했을까? 떨어졌을까? 라고 하는 결과를 받겠죠. 애들 요번에 문제 풀고 나와서 너무 쉬웠어요. 생각보다 쉬웠어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문제가 쉬웠냐? 너네한테 문제를 그 기출 문제를 뽑아서 선생님이 주면 너네 풀 수 있어?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왜 쉬웠다 그래?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실은 푸는 문제가 상당하거든요. 그 문제들로 응용을 해서 풀 수 있는 안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생각보다 좀 쉬웠어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시험 문제에서 지구과학 뭐 나올게요? 해리풍이 나왔습니다. 해리풍이 나오고 그 해리풍을 풀기 위해서 연력학 제1법칙 단열 팽창을 접목해서 푸는 문제가 나왔고요. 에너지 전환이 나왔습니다. 물리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선생님의 기출문제 나중에 출력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건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지네들끼리 충돌할 때도 물체가 가지고 있는 처음의 운동량이 나중에도 그대로 총합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A라고 하는 물체가 2kg짜리가 오른쪽으로 10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데 B라고 하는 똑같은 됐죠?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2m/초, 얘는 10kg.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라고 하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앞에 있는 애는 천천히 가고 뒤에 있는 애는 빨리 오니까 당연히 충돌이라는 게 일어나겠죠. 됐어? 그러니까 얘는 충돌하기 전의 그림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가다가 이 아이들이 충돌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충돌이라는 걸 하게 되죠. 이번에 수능이 불수능이라는 얘기 들어서 국어 짱 어려웠어요. 국어 잘하냐? 국어가 가장 상위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국어가 좀 힘들어요. 가장 초상위권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과목은 수학도 과학도 아니고 국어다. 지문이 한 페이지다. 거기에 딸린 문제는 두세 문제밖에 없다.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 40문제 정도 풀어야 된다. 그럼 지문이 얼마나 많겠니? 읽다 보면 머리가 터지죠. 근데 요번에 경기국가 뭐해? 과학 문제가 물리 지문 10줄 나왔어요. 얘기했었죠. 근데 허마가 지문을 한 5줄 읽다 보니까 까먹었대요. 지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길어지니까. 지문 분석력. 그죠? 그래서 모든 문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지문은 길어진다. 되게 길어진다. 지문 분석력을 키워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새삼스럽게 책을 읽고 지문 분석력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책 속에 있는 내용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책을 읽으면서 키우는 게 아니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지문의 분석력이 생겨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문 읽는 거 해독력도 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긴 지문에 적응을 하셔야 돼요. 그게 국어에만 그런 게 아니고 점점 다른 과목들도 지문이 길어지는 추세다. 자, A와 B가 있어요. 충돌합니다. 가다가 충돌을 하면 당연히 충돌하는 순간 A는 B를 빨리 가 이 새끼야 그러고 밀겠죠. 그러면 B는 너나 빨리 가 그러면서 밀겠죠. 누가 누구를 미는 힘이 더 클까요? A가 B를 미는 힘이 클까요? B가 A를 미는 힘이 클까요? 똑같아요. 같죠. 왜? 작용, 반작용이니까.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어요. 자, 속도가 빠른 애가 더 세게 미는 것도 아니고요. 질량이 크다고 해서 더 빨리 미는 것도 아니다. 자, 충돌하는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의 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힘을 주고받을 때 누가 더 오랜 시간 동안 힘을 주냐? 그거에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결정되겠죠? 이때 작용하는 힘은 접촉 시간만큼 힘을 주고받아요. 접촉 시간은 둘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충돌하는 와중에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반드시 주고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반드시 같을 수밖에 없어요. 힘도 같고 시간도 같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뭐예요?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나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나 그건 똑같다라는 겁니다. 됐죠?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언제나 같아야 된다. 주고받은 힘의 크기 같고 시간이 같기 때문에 단지 차이점은 운동량이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만 만든다라는 거죠. 힘의 방향이 만들어서. 그렇다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A의 나중 운동량에서 A의 처음 운동량을 빼면 돼요. 뭐 이런 얘기죠. 자,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B의 나중 운동량에서 B의 처음 운동량을 빼면 돼요. 단지 방향만 반대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산술적으로 계산하려면 가로 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분배하시면 되겠죠. 이런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나중은 나중끼리 모으고 처음은 처음끼리 모으시면 되죠? 네. A의 처음 운동량과 B의 처음 운동량을 합한값이 A의 나중 운동량과 B의 나중 운동량을 합한값이
값이랑 언제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수식을 얻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이름 부르기도 했다. 충돌하기 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랑 같다. 이걸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충돌을 한 결과 얘네들이 충돌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꼬맹아 미루어 짐작해봐. A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받아죠. 속도가 뭐해질까요? 빨라집니다. 운동 방향으로 힘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A가 아니고 B는요. 그래서 B는 10km짜리가 처음에 2의 빠르기로 갔는데 얘가 3의 빠르기가 됐다고 치자. 이게 B다. 그러면 A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의 빠르기로 갈까? 이걸 계산해야죠. 얘의 속도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야? 이걸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보시면요. 맨 처음에 운동량을 보시면 A는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놓을까요? A는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량 20 있어요. 단위 띄고 볼게요. 자, B의 운동량도 20입니다. 그러니까 충돌하기 전에 둘은 오른쪽 방향 운동량 40 가지고 있는데 이게 충돌이 끝나도 오른쪽으로 40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됐죠? 근데 충돌이 끝나고 나니까 B는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30입니다. 그러면 A의 운동량이 당연히 오른쪽 방향으로 10을 가져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얘는 운동하는 방향 여전히 오른쪽입니다. 대신에 운동량이 10이어야 되니까 질량 곱하기 나중속도, 얘 나중속도 얼마? 5로 줄었네. 10이었던 애가 5로 줄었네. 왜 줄었을까요? A의 입장에서 보면 충돌할 때 받은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반대니까 속도가 줄었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A의 운동량의 변화량. A는요, 처음에 운동량이 20이었다가 10으로 운동량이 10 줄었어요. B의 운동량의 변화량 20이었다가 30으로 10 늘었어요. 알겠습니까? 변화량의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반대여야 된다. 이해되죠?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물리 1에서는요. 오른쪽, 왼쪽 서로 반대 방향의 운동량의 변화량밖에 본 적이 없다. 비스듬한 방향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본 적이 없다. 그거는 물투의 개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나와있죠. 승배야, 몇 페이지였어? 어딨냐면요, 103페이지에 42, 43번에 해당되는 문제야. 42, 43번에 해당되는 문제. 103페이지. 자, 103페이지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아직 당구 칠 나이는 아닌데 이렇게 당구를 딱 치면 되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굴러오고 있는 A라는 물체가 멈춰있는 B라고 하는 물체와 충돌합니다. 이게 충돌 전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충돌을 한 후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A라는 물체는 일로 날아가요. B라는 물체는 일로 날아가요. 이런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는 이렇게 가죠. 앞뒤로 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렇게 가요. 현실적으로. 그럼 이때 운동량 보존 법칙 성립하니? 성립합니다. 왜 그래? 어떤 힘도 안 주고 지네들끼리 충돌했기 때문에 얘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해야 됩니다. 응? 근데 얘는 비스듬히 가죠. 비스듬할 때 우리 무조건 뭐 한다?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분해해라. 맞아?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분해해라. 그러면 볼 수 있다. 알겠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42번은요. A라는 물체는 2kg짜리가요. 2kg짜리가 오른쪽 방향으로 10의 빠르기로 가고 있고 B는 정지되어 있었던 상태. 그러니 A와 B의 운동량을 보시면 A는요. 20이라고 하는 오른쪽 방향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고 B는 운동량이 없었네. 그러니까 둘의 운동량의 합은 오른쪽 방향으로 20이었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럼
그러면 충돌을 해도 오른쪽 방향으로 20의 운동량 밖에 없어야죠. 위아래의 운동량은 있겠니 없겠니? 없습니다. 됐죠? 그러니 충돌하기 전에 얘는 앞, 뒤라고 하는 수평 방향의 운동량은 앞쪽 방향으로 20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수직 방향의 운동량이 있어? 충돌 전에는 위아래의 운동량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직 방향의 운동량은 0입니다. 그러면 충돌이 끝난 후에도 수평 방향의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20이어야 되고 수직 방향의 운동량은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얘는 요각도가 30도래요. 얘는 요각도가 60도랍니다. 그랬을 때 얘가 튕겨나가는 속도 얘를 V1, 얘를 V2 이런 식으로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기억납니까? 자, V1이라는 속도를 수평과 수직으로 나눈다. 자, 이게 얼마니? V1 코사인 30이죠. 코사인 30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는 V1 됐어? 2분의 루트 3 V1의 빠르기를 갖죠. 맞냐? 얘는 얼마에 갖냐면 2분의 1 V1의 빠르기를 갖는다. 이 뜻이에요. 자, 얘는요. 수평, 수직 보이시죠? 네, 요 각도가 60도예요. 그러면 얘는 V2 코사인 60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 V2 얘는요. 아래쪽 방향으로 맞아요. 2분의 루트 3 V2의 빠르기를 갖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비스듬할 때는 무조건 우리는 비스듬한 걸 감당할 수 없어. 감당해도 안 돼. 그냥 수평과 수직으로 찢어서 봐. 그러면 충돌한 후에 A의 운동량이요. 얼마냐면 질량이 2kg니까 2 곱하기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 V1이고요. B의 수평 방향의 운동량 얼마냐면요. B는 질량이 얼마예요? 2kg 똑같네요. 2 곱하기 2분의 1 V2 요 얘기예요. 근데 요거 합해서 얼마 나와야 된다고? 오른쪽 방향이 20이래. 네, 4kg. 이씨, 4kg. 요 얘기예요. 수직 방향의 운동량이 0이어야 되는데요. 수직 방향은요. A는 2kg 곱하기 오른쪽 방향으로 V 2분의 1 V1 아니죠. 아래쪽 방향으로 2분의 루트 3 아니지? 맞지? 2분의 1 V1 맞죠? 이쪽 방향으로 B는요? 라고 하면 B는 더하기 4kg 곱하기 됐어? 아래쪽 방향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V2 이렇게 되죠. 이거의 합이 얼마가 되어야 돼? 0이죠. 합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방향은 반대이고 크기는 같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머리 있으시면 요거 계산하시면 V1 값이 요거 계산한 값 얼마 나옵니까? 2 루트 3 V2 값이랑 같다. 그러니까 빠르기는 V1이 V2의 2분의 루트 3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2 루트 3 V2 V 이게 뭐였어? V2였죠. 그러면 얘는 V2 그대로 두시고요. 요거를 2 루트 3 V2로 바꿔놓으시면 계산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6 V2 더하기 2 V2가 얼마 나오니? 20. 그럼 8 V2니까 V2는 얼마니? 2분의 5인 거죠. 그래서 얘는 빠르기가 2.5예요. 이런 느낌이 나와요. 네. 그래서 V2 집어넣으시면 V1 값도 구할 수 있겠죠.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갖는 건 그냥 단지 물투다. 근데 그 방향성은 수평과 수직으로 찢어서 보면 된다. 이 정도만. 이 정도만. 되겠니?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 공간상에서 일어나던 아니면 직선상에서 일어나던 예외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넣으시면서 너네들은요. 올림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미친 듯이 문제를 풀어 나갈 겁니다. 선생님하고 1월 8일부터 올림 시험을 보더라 뭐 상관은 없는데 그 수업을 듣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남들보다는 선행을 했기 때문에 과거 가는데 우선순위에 앞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학 공부해 보시면 물리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편안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방학 2달 동안 선생님하고 15번에 걸쳐서 물올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문제를 미친 듯이 풀어나갈 건데 확장된 개념으로 쭉 갈 거예요. 중학교 내용부터. 자,
충돌이라는 게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운동량 고정 법칙은 서로 다른 두 물체의 충돌에서 일어나는 거다. 뭔지 알아? 충돌의 종류가 있어요. 충돌에도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충돌이라는 이름밖에 배우지 않죠.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물리1, 물리2 다 충돌이라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충돌의 종류가 있어요. 충돌의 종류 중에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선생님이 여기서 한 5명은 영재 시험을 7월 달에 보라고 할 겁니다. 한 5명 정도가 생각하고 있는데 영재 시험을 보라고 할 건데 영재 시험에서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그 다음에 완전 비탄성 충돌. 세 종류가 있어요. 올해 한살 선배들 중에서 과고반에서 잘하는 친구들이 5명이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서 2명이 갔습니다. 내년에도 5명 정도는 시험을 보게끔 할 건데 올해 아이들보다는 너네가 훨씬 더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아듣는 속도가 작년 아이들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8월 달에 합격자가 나오면 8월 달부터 그 다음에 3월 달까지 여러분들이 영재 대비하는 그런 수업들을 그냥 쭉 하시면 되고 입시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영재가 6개월 빠르거든요. 6개월 빨리 합격하시면 훨씬 마음은 편해요. 자,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이렇게 충돌의 세 종류가 있대요. 그러면 외부에서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고 지네들끼리 충돌을 한다고 친다면 이때 운동량 보존 법칙 이거 누가 성립하는 거냐? 우리는 충돌할 때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고 배웠잖아.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충돌에는 현실에서는 세 종류가 있다는 거죠.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그중 누가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냐? 저 아이들은 뭐냐? 이거죠. 여러분, 선생님이 이 손에 뭐 있다? 탱탱볼 있다. 라고 치자. 이렇게 선생님 손에 탱탱볼이 있을 때 여기에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손만 놉니다. 자연학화 시켜요. 그러면 얘가 쭉 떨어지면서 속도가 빨라졌다가 바닥이랑 쿵 하고 충돌했다가 다시 튕겨 올라가겠죠. 이때 탄성 충돌이다. 다시 튕겨 올라갈 때 원래 높이까지 정확하게 갑니다. 그랬다 다시 떨어집니다. 이걸 무한반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무한반복합니다. 이게 바로 탄성 충돌이야. 그러니까 충돌하는 과정에 마찰이라는 게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탄성 충돌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여기 탱탱볼 있어. 바닥에 떨어졌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떨어졌다가 튕겨 올라올 때 그 높이가 뭐 할까요? 줄어들어서 떨어지겠죠. 왜? 충돌할 때 바닥과의 마찰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할 겁니다. 맞죠? 네, 이게 실제로의 탄성, 이게 실제로의 충돌이다. 이걸 우리는 비탄성 충돌입니다. 원래 높이 H1인데 올라간 높이는 H2가 돼요.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됐죠? 그럼 완전 비탄성 충돌은 뭐냐? 이게 탱탱볼이 아닌 거죠. 이건 두부인 거죠. 두부를 떨어뜨립니다. 얘 바닥에 닿을 때 튕겨서 올라가지 않고 그냥 철퍼덕합니다. 맞아? 안 튕겨. 이게 완전 비탄성 충돌. 이런 느낌이에요. 얼마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손실되느냐. 이건 뭐거든요. 그래서 이걸 물질 관점에서 보면요. 부딪히는 순간 힘을 받아서 찌그러집니다. 여러분들이 날아오는 야구공을 빵 하고 치는 그 순간 초고속 카메라로 찍으면 그래서 그 단단한 야구공도 순간 뭐예요? 찌그러졌다 펴지면서 날아가거든요. 근데 얼마만큼 펴져요? 원래 상태로 다 펴집니다. 그래서 야구공을 칠 때가 거의 탄성 충돌에 가까워요. 탄성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래 상태로 완벽하게 회복돼서 튕겨나가는 게 탄성 충돌이야. 탄성이 100%죠. 근데 얘는 일부 찌그러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갑니다. 얘는 완벽하게 찌그러지게 펴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펴집니다.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탄성 충돌, 모든 역학적 에너지가 다시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돼서 다시 원래대로 올라갑니다. 일부는 열 에너지를 손실됩니다. 100%다 열 에너지로 손실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자, 이렇게 충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요. 운동량 보존 법칙 어디에 성립합니까? 외부에서 힘을 주지 않는다면 다 성립합니다. 외부에서 추가된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면 걔가 탄성 충돌을 하든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하든 상관없다. 운동량은 보존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걸 배울 때요. 무슨 충돌에만 적용된다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다 성립합니다. 다 성립합니다. 외부에 추가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되겠어?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니?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거 있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니? 얘가요 20m 높이로 떨어져. 머리 돌려. 자유낙하 시킬 거야. 공기 저항 없어. 바닥에 닿기 직전. 몇 초 걸리니? 2초 걸려. 그러니까 바닥에 닿기 직전에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2초니까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가 얼마겠니? 2초니까 20. 근데 그 높이까지 다시 올라가려면 튕겨 올라갈 때 속력이 얼마겠니? 20. 그럼 부딪히기 전에 운동 에너지와 부딪힌 후에 운동 에너지 어떠니? 정확하게 같아요. 그래서 얘야. 근데 얘는요 부딪히기 직전에 속도가 20인데요. 그래서 얘가 튕겨 나갈 때 속도가 20이면 원래 높이까지 올라가야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를 바뀌어야 되니까. 근데 원래 높이까지 못 올라가죠. 그거보다 낮죠. 튕겨 올라갈 때 빠르기가 20이 아니고 10밖에 안 됐어. 이건 그런 거야. 그럼 얘는 운동 에너지 보존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되겠습니까? 얘는 바닥에 닿기 직전이 20인데 다음 후의 속도가 얼마야? 0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운동 에너지가 유일하게 보존된다. 왜? 마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 근데 얘네들은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일부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손실돼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감소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보존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충돌했을 때 운동량도 운동 에너지도 보존되는 건 탄성 충돌, 이상적인 충돌에서만 그렇다. 그게 여러분 당구 칠 때 거의 완벽한 탄성 충돌이에요. 당구, 빵. 그래서 그게 이상적인 탄성 충돌을 가져요. 그럴 때 나머지 현실에서는 비탄성 충돌과 완전 비탄성 충돌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자, 그럼 무슨 충돌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무슨 충돌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나타내는 상수값이 있어요. 무슨 충돌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상수값이 있는데 그걸 탄성계수라고 K라고 써. 모든 상수값은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K 써서 특별한 의미가 없는 한. 자, 탄성계수 K라고 씁니다. 탄성계수는요. 미안, 탄성계수가 아니고요. 충돌계수가 충돌
충돌계수 또는 반발계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돌계수 또는 반발계수. 자, 충돌계수 반발계수는 K값은 0에서 1까지를 가져요. 0에서 1까지를 가는데 자, 탄성 충돌에서는 반발계수가 1입니다. 완전 비탄성 충돌에서는 반발계수가 0입니다. 그럼 이제 느낌 잡으시겠어요? 비탄성 충돌은 반발계수가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큰 값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비탄성 충돌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을 할 건데 이게 뭐냐면 이러한 반발계수는 충돌 전 두 물체의 속도 차분의 충돌 후 두 물체의 속도 차이예요. 충돌 전 두 물체의 속도 차에서 충돌 후 두 물체의 속도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돌 전에 A의 속도에서 B의 속도를 빼. 그래서 충돌 후에 A의 속도에서 B의 속도를 빼. 이게 반발계수 값이거든요. 충돌할 때 에너지가 얼마나 손실됐느냐 그걸 속도의 차이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값 나옵니다. 음수값이 나와요. 그래서 음수값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느니 귀찮으니까 밑에서 뺀 방향과 위에서 뺀 방향을 뒤집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B에서 A를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 안 붙여도 반발계수가 나옵니다. 반발계수를 양수값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충돌 전 속도 분의 충돌 후 속도를 빼는 방향만 그래서 네 바꿔주시면 된다고. 그럼 양수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이때 얘 충돌했어요. 좋아. 누구랑 충돌했어? 공과 지구. 근데 지구는요 얘가 아무리 와서 충돌해도 등치가 너무 크니까 속도가 얼마일까? 0이죠. 됐죠? 그래서 자 A는 공이고 B는 지구라고 하면 지구는 충돌 전에도 속도가 0 충돌한 후에도 속도가 0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속도가 속도. 자 근데 충돌하기 전에 속도는 아래 방향인 플러스 방향으로 20. 그럼 충돌 후에는 위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0 이런 느낌 아니? 그치? 오케이. 그래서요. 충돌하기 전에는 플러스 20이었는데 충돌한 후에는 그래서 충돌한 후의 속도는 마이너스 20이어서 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가 얼마 나오니? 1. 그래서 얘는 탄성 충돌이야. 그런 느낌이야. 얘는 비탄성 충돌이야. 지구니까 지구 거 무시하면 충돌하기 전에 플러스 20 충돌한 후는 위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0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 붙여줘야죠. 양수값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반발계수 얼마? 2분의 1. 반발계수가 2분의 1이라는 뜻은 뭐야? 처음보다 속도가 절반밖에 안 돼. 충돌 후에. 그런 뜻이야. 알겠어? 네. 얘는 반발계수 얼마일까요? 충돌하기 전에 속도는 20. 충돌 후에 속도 얼마? 0. 그러니까 반발계수 얼마? 0. 됐죠?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 반발계수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나중 속도가 얼마인지도 예측할 수 있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요. 충돌 전의 속도와 충돌 후의 속도의 차이 비율로 반발계수라는 걸 통해서 무슨 충돌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옛날에는 반발계수로 문제 푸는 게 이 파트에서는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인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다 빠집니다. 그래서 반발계수의 의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명제 문제 다 해결합니다. 되겠어? 네, 그래서 반발계수의 범위는 이렇더라. 그 중에서 탄성 충돌을 할 때만 운동 에너지와 그래서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지 탄성 충돌이 아니면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운동량만 보존된다. 되겠어? 이런 느낌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얘기들도 여러분들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05페이지까지 그런 얘기들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너네 100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빠진 문제들 풀어봐 라고 했었는데 혹시 100부터 100일까지 중에서 제가 풀어드려야 될 게 있는지 확인하자. 32번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라지 M이고 경사각이 세타인 매끄러운 빗면 위에 보면 매끄러운 빗면 위에 사각형 나무 토막 있지. 그거 사각형 나무 토막하고 동그란 구슬하고 같이 놓으면 마찰이 없어. 누가 먼저 내려갈까? 생각해봐. 이거 요번에 어떤 누나한테 물어본 출석면담 문제야. 경사면에 마찰이 없는데 하나는 나무 토막, 하나는 쇠구슬 같은 높이에서 굴러 내려가게 할 거야. 누가 먼저 바닥에 닿을까? 아! 누가 먼저 바닥에 닿지? A야, B야? 동시야. 동시에 내려와. A는 어떻게 갈까? B는 어떻게 갈까? 마찰 없어. A 쭉 내려가죠. B는요? 쇠구슬이잖아. 어떻게 갈 것 같아? 쭉 내려갈까? 구를까? 쭉 내려가. 그래서 동시야. 이 새끼도 쭉 내려가. 회전 안 해. 회전을 왜 하는 줄 아세요? 바닥에 닿는 부분은 됐어. 바닥에 못 가게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얘는 돌리는 때문에 회전하려고 해. 그래서 얘가 앞으로 굴러가는 거야. 근데 마찰이 작용하지 않으면 바닥이 얘를 못 잡아. 그래서 그냥 쭉 비벼. 됐어. 그래서 회전 운동과 찐가는 운동을 우리가 경진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경진 운동과 회전 운동 중에 마찰이 있어야만 회전이라는 거야. 마찰이 없으면 그냥 경진밖에 못한다. 알겠어? 그래서 동시에 떨어진다. 그런 얘기야. 동시에 떨어져. 자, 그래서 이게 회전하기 시작하면 되게 골 때리거든요. 엄청 어려워요. 대학 가서 배우는 거예요. 회전 운동.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찰이 없는 면 또는 마찰이 있어도 회전하지 않게 사각형 나무 토막밖에 안 와. 중고등학교 그림 다 봐. 여기에 쇠구슬로 그림 없어요. 알겠어?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 나무 토막이 있더라. 자,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되면 빗면을 민 힘을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얘는 라지 M이고 얘는 스몰 M이고 요 각도가 세타일 때 여기서 F라는 힘으로 밀게. 이때 빗면을 민 힘이 얼마여야 얘를 가만 놔두면 얘 미끄러져 내려갈 건데. 그치?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도 되니 계속 그 높이에서 같이 밀릴까? 이 얘기예요. 자, 우리 전번 시간에 했죠? 정신 차려. A 2kg, B 1kg. 내가 여기서 30N의 힘으로 밀었더니 같이 가. 얘가 쓴 알자임 20, 얘가 쓴 알자임 10. 그래서 힘을 질량 비율로 나눴습니다. 그래야 동시에 간다. 맞습니까? 얘 동시에 가죠. 내가 민 힘을 질량 비율로 나눴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얘한테 작용한 힘이 얼마냐면 됐죠? 얘한테 작용한 힘은 라지 M 더하기 스몰 M분의 뭡니까? MF라는 힘을 얘가 써야죠. 이해되니? 힘의 비율을 네, 2개 더해서 3분의 1만큼 얘가 쓰죠. 네, 3분의 1 보여요? 네, 그 뜻이에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을 때 얘가 밀리지 않고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밀리지 않고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되죠? 얘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은 있죠, 사실은. 마찰이 있던 없던. 얘 질량이 무게가 얼마니까? mg. 근데 요 각도가 세타죠? 그러면 중력이라는 힘이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경사력과 바닥을 수직으로 누르는 수직항력으로 나뉜다. 기억나냐? 자,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얼마입니까? mg. 쌍내려가 세타. 이죠. 이만큼의 힘으로 얘가 내려가려는 힘을 받아서 실제로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가속도가 생깁니다. 질량분의 알자이. G사인 세타만큼의 가속도를 갖고 미끄러져 내려가야 정상이야. 맞아? 근데 못 내려가게 한다.
하는 이유는 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밀면 되죠? 힘이 건너가서 얘는 이쪽 방향으로 이 힘이 작용해요. 되죠? 왜? 이 힘으로 작용하는데 문제는 중력이 경사력과 수직 항력은 아니다. 그래서 돼요. 요 방향의 요 힘을 보시면 되죠? 얘는 수평 방향의 힘하고 수직 방향의 힘으로 나뉘겠죠? 아니야. 요 힘의 크기가 요 힘의 크기와 뭐하면 같아지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아지면 물체는 어느 쪽으로도 밀리지 않고 뭐한다? 정지한다.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뭔지 아세요? 실제로요. 이때 요 힘만큼 얘를 누릅니다. 맞죠? 네. 자, 누르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이 바로 뭘 만듭니까? 물체와 바닥 사이에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 생겨서 반대 방향 뭘 만들어요? 마찰력. 그래서 아래로 작용하는 힘과 마찰력이 같아서 어느 쪽으로도 밀리지 않는 무슨 상태?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 얘기죠. 정지 마찰력을 만들어내요. 되겠냐? 그런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이 힘을 빨리 찢어봐. 찢어봐. 요게 세타래. 어딘가가 세타겠지. 어디가 세타가? 여기가 세타죠. 네, 그럼 어디가 세타예요? 여기에서는? 저 아래. 요거요? 네. 요게 세타입니까? 네. 네, 힘 부려보세요. 요렇게 쓰면은 귀찮으니까 요 힘을 그냥 여기 다시라고 놓고 그래서 네, 분해해보세요.
얼마요? mg 쌍 내려가 세타가 눌러서 만든 마찰력의 크기와 같은 거죠. 그래서 눌러서 만든 마찰력의 크기와 같으면 되는데 이때 눌러서 만든 마찰력의 크기는 요 힘을 뒤집어서 만든 힘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F 다시 뭐랑 같습니까? F 다시 뭐니? 코사인 세타 값이랑 같으면 되죠. 이래. 자, 이때 F 다시가 얼마라고요? 라지 M 플러스 스몰 M분의 MF입니다. 맞죠? 그랬을 때 얘하고 얘가 날아갑니다. 보이나? 그랬을 때 밀어준 힘 F 값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F는 라지 M 플러스 스몰 MG의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값이에요. 이래요? 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얼마게? 네, 탄젠트 세타. 그래서 이게 탄젠트 세타로 가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천천히 선생님하고 많이 반복해서 풀어야 돼요. 지금 한 번으로 되지는 않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고, 이때 물체의 가속분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 물체가 마찰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려는 힘이 mg 사인 세타인데 이걸 질량으로 나누시면 가속도가 되니까 가속도는 g 사인 세타 값이야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겠죠. 31번이요? 아, 32번이 아니었어요? 자, 31번 같은 문제에 자, 질량이 각각 1kg와 2kg와 3kg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죠. 아까 저거 답이 G 컨덴서트라고. 누구의 가속도를 보는 거죠? 아, 미끄러지지 않는 거였지. 미끄러질 때 가속도는 G 사인 세타고요. 미끄러지지 않을 때는요 라고 하는 거죠. 미끄러지지 않을 때는 얘네들이 전체 가는 가속도가 똑같아야 되니까 전체 질량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G 탄젠트 세타. 되겠죠? 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31번 보시면요. 31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도로래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문제는요. 역대 우리 물리 문제가 가장 어려울 때가 교과서 개편되기 전인데요. 그때 이제 나왔던 유형들입니다. 엄청나게. 이런 문제들이 있죠.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부할 때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푸셔야 나중에 쉬운 문제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도르래가 두 개거든요. 여기에 있는 거를 가라고 하고 여기 있는 걸 나라고 한다면 도르래 두 개가 돌거든요. 그래서 얘는 돌면서 얘가 내려간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올라가겠죠? 됐죠? 근데 꼬미가 생각해볼래? 얘가 1m 내려오면 얘 몇 미터 올라가냐? 얘가 1m 내려가는 동안 얘 몇 미터 올라가냐? 1m 올라가요. 그쵸?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은 속도 변화량이 똑같아야 돼? 다시 말해 가속도가 똑같아. 그쵸? 자, 얘가 내려가는 가속도를 A라고 하면 얘가 올라가는 가속도가 A인 거야. 그런 느낌이야. 따라 올라가고 있어. 이제 근데 그때 얘도 내려가고 얘도 올라간다고 치자. 얘네들도 움직이죠. 그랬을 때 얘네들이 움직이는 가속도가 이 가속도와 같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이건 없어요. 그러면 이 가속도는 B라고 치자. 그러면 이 가속도는 뭐냐? B죠. 크기는.
방향은 반대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두 개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겁니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A와 B의 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잡은 방향이 반대이면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고요. 내가 잡은 방향이 맞으면 플러스 값으로 나와.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럼 내가 잡은 방향과 A의 가속도 방향이 반대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네, 그래서 아무거나 그냥 방향 잡아놓고 값으로 방향은 나중에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요 A와 B와 C의 그래서 네, 운동 방정식. F는 NA 이게 운동 방정식. 맞아. F는 MA 이게 운동 방정식이죠. 자, 이때 봐. 보면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몇 개일게?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몇 개일게? 이 힘 몇 개일게? 두 개. 그죠? 얘 질량을 MB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MBG라는 힘하고요. 됐어. 위쪽으로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이라는 힘이죠. 그 중에서 얘 내려간다고 치면 누가 더 큰 거야? 우리는 지금 얘가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얘가 올라간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보면 내려가는 거니까 중력이 더 크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내려가겠지. 그게 알자힘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A에 작용하는 알자힘, B에 작용하는 알자힘, C에 작용하는 알자힘을 구하는 게 운동 방정식이잖아요. 이때 B에 작용하는 알자힘은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되니까 중력에서 장력 빼면 돼. 난 이 장력을 T로 볼 거야. 이 얘기 한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MBG-T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알자힘이고 알자힘은 F는 MA니까 얘는 MBG 얘 가속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B라고 했습니다. B 값이랑 같을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B의 운동 방정식이야. 그러면 A도 똑같아요. A한테도 힘이 작용하는데 A의 충력과 장력이 작용하는데 요거 실 한가다. 보여? 장력의 크기가 얘랑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장력이 T를 작용해. 근데 얘는 올라간다며. 그럼 장력이 더 큰 거지. 그치? 그러니까 A의 입장에서는 장력에서 A에 작용하는 힘을 빼면 돼. 이게 알자 힘이야. A의 알자 힘이야. 얘는 올라가니까 장력이 더 클 거야. 그게 A의 운동 방정식 요거랑 같아야 돼. 그래서 A, B의 가속도는 같다고 했으니까 A의 가속도 B, B의 가속도 B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나 궁금한 거 요 장력이 얼마일까? 어차피 이거 한 가닥이야. 얘 장력과 얘 장력 같아. 맞아? 그랬을 때요. 얘 내려간다네. 그러면 얘 중력 MCG에서 요 장력을 빼면 되는데 요 장력은 얼마일까? 요거요. 실제로 얘는 일로 당기고 얘는 일로 당기지만 요 입장에서 보면 이 실이 아래로 당기고 얘도 아래로 당기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2t예요. 이거 t로 당겨, 이거 t로 당겨. 맞아? 그래서 얘를 아래로 당기는 게 2t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2t의 힘을 당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C 같은 경우에는요. 얘를 머리는 내려간다고 봤으니까 장력이 더 크다는 거죠. 2t
중력이 더 크다는 거죠. C 알죠? 얘 또 A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A, B, C가 1kg, 2kg, 3kg로 준 거 아세요? 이거 1kg래요. 그럼 이거 얼마? 10. 여기 1. B는 2kg래요. 20. 여기 2. C는 3kg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연방. 구해주세요. T 얼마? T 3분의 46은 A는 얼마? 9분의 10. B는 3분의 10. 이거 다 플러스 값 나와요? 플러스 값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거고요. 마이너스 값 나오면 거꾸로 뒤집으셔야 돼요. 알겠어? 이런 얘기.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답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240 얼마? 17분의 10하고 17분의 240이요? 식중에서 거꾸로 쓴 게 없는데요? 방향 거꾸로 잡은 거 없는데? 그죠? 방향 거꾸로 잡은 거 없죠? 네. 답 안 틀렸어요. 너네가 푼 숫자가 맞으면 저 숫자가 맞습니다. 방향 틀린 거 없습니다. 네.
요거는 선생님도 다시 확인해 드릴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푼 숫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값은 선생님이 써가지고 와서 확인해 드릴게요. t값은 3분의 40, a는 9분의 10, b는 3분의 10이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서 질문. 34번이요? 34번 보면 물체 B는 A와 같이 움직인다. 물체 B는 A와 같이 움직일 때 또는 A 위를 미끄러지는지 같이 움직이는지 미끄러지는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요 문제만 하고 끝낼게요. 자, 요거 보시면요. 이제 땡기는 방향이 여러 가지여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볼게요. 자, 너트에 대한 A라는 물체 있어요. A라는 물체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알려주세요. 40kg. 그 다음에 그 위에 B라는 물체 있어요. 몇 킬로입니까? 10kg예요. 근데 B 쪽에서 비스듬한 방향으로 100N의 힘으로 당기는데 얘는 수평 방향으로부터 이루는 각도가 30도야.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 뭐 하고 싶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분해하고 싶은 게 본능이어야 돼. 됐죠?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얼마로 보면 되니? 얼마? 코사인 30이니까 얼마? 50 루트 3. 됐어? 얘는 수평 방향으로 50 루트 3의 힘으로 당기는 거고요. 수직 방향으로 얼마? 50N의 힘으로 들어올려. 맞아? 근데 얘 무게 있지? 10kg짜리니까 바닥을 얼마나 누르겠니? 100N. 맞냐? 그럼 실제로 얘가 바닥을 누를 수 있는 힘은 얼마? 50N밖에 수직 강력은 안 작용해. 맞아? 이 얘기죠. 이 얘기죠. 자, 그러면서 문제 상황을 보시면요. A는 마찰이 없어요. A와 바닥 사이에 마찰 없어. 근데 A와 B 사이에는 마찰이 있어. 알겠어? 요 상황이야.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정지 마찰 계수는 얼마 있냐면 0.6이야. 운동 마찰 계수는 얼마냐면 0.4야. 자, 그럼 꼬맹아 봐봐. 얘 최대 정지 마찰력이 얼마야? 라고 하면요. 정지 마찰 계수는 정지 마찰력은 정지 마찰 계수에다 수직 항력 곱하는데 정지 마찰 계수 0.6이고 수직 항력이 50밖에 안 되는 거 아세요? 100이 아니라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얘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 얼마입니까? 30N까지는 견딜 수 있어. 근데 얘 얼마로 당기니? 50N. 견디겠니 못 견디겠니? 못 견뎌요. 이 새끼 밀려나가 봅니다. 그게 됩니다. 미끄러집니다. 판단했죠? 하겠죠? 그 얘기입니다. 얘는 30의 힘을 작용할 때까지는 견딜 수 있지만 30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면 밀려가거든요. 근데 얘는 50 루트 3이야. 루트 3이 얼마죠? 1.7. 1.7 곱하기 50 얼마? 85. 얘는 85N의 힘을 당기고 있다 이런 느낌이야. 못 견디네. 끌려가겠네.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물체 B는 A와 같이 움직이지 않고 A 위에서 B는 미끄러져 끌려갑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알겠어? 그 뒤에 있는 문제 다음 주에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가고요. 선생님하고 몇 명만 잠깐 얼굴 보고 가죠. 네, 서준이 하고요. 그 다음에 성주 하고요. 네, 물만 선생님 잠깐 보고 갈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